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소가 장례식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애도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게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한 만큼이나 많은 사연들,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우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을 블랙 유머 넘치는 코믹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풀어낸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마시멜로에서 펴낸 나는 장례식장 직원입니다란 책인데요. 대만에서 처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진입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다스슝은 키 170에 100kg의 뚱보 오타쿠라고 자칭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일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일한다.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는 줄곧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그래서인지 내게는 서비스업 특유의 습관이 남아있다. 첫 직업은 편의점 점원이었는데 자동문이 딩동 하고 열리면 저절로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심지어 PC방에서 게임에 온 정신을 쏟고 있을 때조차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어서 오세요를 외쳐 민망해진 적도 있었다. 여기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도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칠 뻔한 걸 가까스로 참곤 했는데 그런 나의 노력은 전화를 받으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장례식장의 다스슝이라고 합니다. 기쁘게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쁘긴 뭐가 기뻐요? 하긴 그렇다. 장례식장 면접을 볼 때는 작은 테스트가 하나 있었다. 시체를 무서워하는지, 가족의 반대는 없는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 외에 안치실의 냉장고를 열어 시체를 직접 보는 것이었다. 면접관은 보디백을 열고 무섭나요? 라고 물어봤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시체를 본들 뭐가 무섭겠냐고 나는 태연히 대답했고 무사히 면접을 통과했다. 그렇게 취직이 되어 출근한 첫날 장례 일정 조회 및 유가족에게 안치실 위치 안내하기를 익힌 후 책상에 앉아 사람들의 문의를 받기 시작했다. 아무개 씨가 어디 안치돼 있나요? 내일 있을 아무개 씨의 고별식 장소가 어디인가요? 같은 질문들이었다. 컴퓨터 검색을 해서 문의에 답해주는 일은 어려울 게 없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들어와 아무개 씨를 보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던 고객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이름을 컴퓨터에서 검색해봤지만 언제 들어온 시신인지 어디 안치돼 있는지 고별식이 예정돼 있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결국 옆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 고객님이 이분을 찾으시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서요. 이런 건 유족이 집으로 모시고 간 경우인가요? 선배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곧장 통화 중이던 그에게 말했다. 사장님 뵈러 오셨어요? 지금 위층에 계시니 먼저 올라가 계세요. 제가 내선 전화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장님 이름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했는데. 이 책은 다스슝이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실화 57편을 담았는데요. 긍정적이고도 유머러스한 태도,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스며든 그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비만은 힘들어. 그날은 휴무일이었고 나는 집 앞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직장 동료 라우자이의 연락을 받았다. 라우자이와 나는 비록 20살 가까운 나이 차가 나지만 말이 잘 통한다. 어쨌든 그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작은 뚱보야, 이거 우리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사진을 보니 페트병이 잔뜩 쌓인 방 안에 거구의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고꾸라져 있었다. 19금 영상보다 죽은 거예요? 라우자이가 대답했다.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지나 빨리 말해. 여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사망자는 키 160cm 남짓에 몸무게는 140kg쯤 돼 보였다. 까다롭게 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불가능했다. 그 전에 왜 그걸 나한테 물었는지부터 설명하겠다. 자고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주간 근무를 하든 야간 근무를 하든 내가 있을 때 유독 과체중인 시신이 자주 들어온다. 한 번은 150kg이 넘는 사망자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유가족은 누나와 엄마, 단 2명이었는데 그 둘을 합쳐도 90kg이 안 돼 보였다. 나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 그 시신을 냉동고 침대에 뉘었다. 그러고는 최대한 가족들이 보지 못하게 막아야 했는데 시신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과체중인 시신이라도 복부가 침대 너비보다 크지 않으면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관할 수 없다. 언젠가는 다시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우겨 넣는다 해도 꺼낼 수가 없는 것이다. 손을 묶는 이유는 그렇게 고정해야 양옆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손이 안에서 걸려 침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 시신을 옆으로 돌려서 들고 밀어야 한다. 그럴 때면 영하 15도의 냉동고 안에서도 땀이 난다. 150kg이 넘는 시신을 넣은 그날 기사님이 놀리듯 내게 말했다. 작은 뚱보야, 넌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침대를 바라보다 보디백을 꺼내와 그 위에 깔고 말했다. 부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했다. 보통은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 2번이나 들어가는 셈이니 꽤 행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처럼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바보들은 없겠지. 들어갔다 나온 후의 감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나는 170cm에 100kg쯤 나간다. 문득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 한 명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키 180cm에 몸무게 140kg인 그를 큰 뚱보, 나를 작은 뚱보라 불렀다. 내가 말했다.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가서 음료수 좀 사올게요. 그러나 큰 뚱보도 바보는 아니어서 죽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관에 누워보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제법 믿을 만하다. 나 역시 냉동고에 누워 그 많은 시신들과 약 1분간 이웃이 돼본 것만으로도 운세가 적잖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내기를 하면 10번 중 1번 이길까 말까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10이면 10 몽땅 지기만 했다. 다시 아침 식사 때로 돌아와 나는 라우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더 큰 냉동고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해요. 배가 커도 너무 커요. 다음날 출근해서 등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라우자이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번화가라서 차 세울 곳도 마땅치 않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3층이어서 선배랑 둘이 짊어지고 내려왔지 뭐야. 외상도 없고 부패도 시작되기 전이었거든. 학교 친구가 과제 때문에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찾아왔다가 발견한 거라더군. 안 그랬으면 그렇게 빨리 발견할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폐를 끼치고 간 사람들은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일이다. 라오자이가 말을 이었다. 좀 이상한 일도 있었어.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감식반이 이미 사진을 다 찍은 후였는데 컴퓨터에선 계속 영상이랑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19금 영상이랑 노래가 같이 나오고 있었다고요?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한창 작업 중에 갑자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랑 선배뿐만 아니라 경찰과 집주인까지 전부 다 들었어. 우리는 서로 쳐다만 보다가 얼른 자리를 떴지.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라오자이는 여전히 소름 끼친다는 듯이 말했다. 마법이 시작된다나 뭐라나?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듣고 보니 나 역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훗날 소꿉놀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도비만 사망자가 들어온 게 처음은 아니다. 세어보면 적지 않다. 그러니 경고하건대 이 글을 보고 있는 고도비만 오타쿠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게 좋을 것이다. 비만인 채 이곳에 오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옆으로 누운 채 관에 들어간 시신도 있었다. 너무 뚱뚱해서 바로 뉘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시신의 몸집이 너무 커 관이 부서진 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관을 너무 크게 짜 화장터의 화장로 안으로 집어넣지 못한 경우도 있다. 화장로 입구는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이다. 화장터에 대해 잘 모르는 업자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그러다 시신의 지방이 너무 많아 화장로에까지 불이 붙기도 하는데 이럴 때 가장 난감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가뜩이나 상심해 있는 가족들 아니겠는가. 돌아가신 엄마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대요. 이번에는 어느 젊은 여성의 이야기다. 이제부터 그녀를 A씨라고 하겠다. A씨는 생전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어머니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참아 볼 수 없는 경우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앞세운 경우인데 이때 부모들은 혼절할 정도로 오열하곤 한다. 두 번째는 무서워서다. A씨는 막상 얼굴은 보려 하지 않으면서 꿈에서 엄마를 만났다며 엄마가 춥대요. 엄마가 목마르대요. 엄마가 레몬이 드시고 싶대요. 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보통 요구사항이 있으면 장의사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녀는 합동 장례식을 하는 입장이라 장의사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덕을 쌓는 셈치고 매번 그녀의 부탁을 들어줬다. 발인 전날, 그녀는 매우 기쁜 듯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젯밤 꿈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정말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움찔했다. 내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나는 최대한 겸손한 말투로 말했다. 괜찮아요. 큰일도 아닌데요, 뭘. 게다가 전 엄마와 여동생 부부, 조카까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직접 찾아오시는 건 좀 불편한 것 같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나서야 엄마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신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깨달았다는 듯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다음 날 바로 A씨 어머니의 발인이 있었다. 다행히도 한밤중에 날 찾아와 고맙다고 하는 일은 없었지만 A씨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만든 위패에서 신기한 일이 생기긴 했다. 내가 청소 아주머니께 위패 자리의 청소를 부탁드렸을 때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청소 아주머니가 오더니 말했다. 그 위패 자리에 있는 물건 다 치워도 되는 거지? 네, 다 치워주세요. 근데 이런 종이가 놓여 있었어? 종이를 보니 숫자 3개가 쓰여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알아? 아니요, 별거 아닐 거예요. 다음 날 아주머니가 내게 음료수를 사주셨다. 그 3개의 숫자로 로또를 샀는데 3등에 당첨됐다면서 말이다. 엄마 품속의 아기. 그날은 평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왔다. 출근 전에 큰 뚱보의 여권 사진을 현상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큰 뚱보는 독자여서 가족들은 그가 대를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급기야 베트남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큰 뚱보 대신 스쿠터를 운전할 줄 아는 내가 출근길에 사진관에 들러 그의 사진을 현상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사진관 사장님에게 현상이 될 동안 도시락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도시락을 사서 서둘러 돌아왔더니 사장님은 큰 액자를 보여주며 하늘 배경이 나은지 아니면 불상 배경이 나은지 물어보셨다. 난 그저 친구의 여권 사진을 현상하고 싶었을 뿐인데. 앞으로도 영정사진은 여기서 현상하라고 말하려 했다며 사장님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출근해서 큰 뚱보의 그 푸짐한 얼굴. 내게 사진을 건네받은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내를 맞이해 행복한 가정을 꾸린 그 행복한 얼굴을 보며 나는 사실 가족이란 짐일 뿐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지금처럼 혼자서 다채롭게 보내는 인생도 꽤 즐거운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저마다의 꿈이 있고 그 꿈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 물고기가 아니면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 운반 차량 2대가 동시에 들어왔다. 그 뒤로 가족들을 태운 차량이 몇 대 더 줄지어 있었다. 시신 운반 차량은 사실 한 대만 들어와도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한 번에 2대가 들어올 수 있지? 비탄에 잠긴 가족들이 장의사를 따라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3명이요. 가끔 데스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면 형언하기 힘든 감정이 생긴다. 저 짧디 짧은 말 속에 3명의 목숨이 사라졌음을, 하나의 가정이 무너졌음을, 그들의 인연이 끝났음을, 그리고 남은 건 세구의 차가운 시신뿐이라는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니. 그렇게 그들은 한 줌의 제로변에 유골함에 담긴 채 점점 세상에서 잊혀가겠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란 그저 이뿐일지도 모르겠다. 얼른 감정을 추스리고 나니 이상한 점이 보였다. 시신 운반 차량은 2대인데 어떻게 사망자가 3명이라는 거지? 나는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 몰래 장의사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장의사는 내게 최근 일어난 어떤 사고에 대해 말해줬고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수속이 끝난 후 나와 장의사는 유가족들을 이끌고 안치실로 향했다. 사망자들에게 마지막 휴식을 마련해 줄 차례였다. 보디백을 열어보니 첫 번째에는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다른 보디백에는 같은 손상을 입은 20대 여성이 있었다. 다만 여성은 품 안에 3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로워 보였다. 아마 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걸 몰랐다면 곧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장의사를 쳐다봤다. 장의사는 내 표정의 의미를 눈치채고 유가족들을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냉동고 하나에 한 구의 시신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남자의 형제로 보이는 가족이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재수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시가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테니 지금은 이대로 냉동고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돈이 문제라면 3명분의 냉동고 이용료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냥 같이만 있게 해주세요. 떨어뜨려 놓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장의사가 나를 향해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만약 같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2 시신이 달라붙거나 손상이라도 입으면 뒷일은 책임질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니 안타깝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유가족들 역시 이를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다만 장의사가 엄마 품에서 아이를 떼어놓을 때 지켜보던 유가족들이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최대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다. 유가족들은 경쟁이 사부님과 함께 위패를 모시는 의식을 진행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멀리 경비실에 큰 뚱보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베트남에서 아내를 만날 꿈에 젖어 여권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가 이 세상에서 인연을 꿈꾸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인연이 다한 이는 고통 없는 저 세상에서 그 인연을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지. 장례식장 괴담. 방울 아저씨. 방울 아저씨란 무엇인가? 방울 아저씨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라 실존 인물의 실제 이야기다. 그날은 나와 큰뚱보의 아버지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다. 큰뚱보의 아버지는 중풍 때문에 한동안 쉬다 복귀하셨는데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을 대체해 근무하는 형식이라 뵐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들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신다. 은둔형 외톨이던 아들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 친구까지 사귄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으신 듯 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 아들을 어떤 식으로 보살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친구가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어쨌든 그날 밤 정체 모를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내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그 희미한 방울소리가 들려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뚱보의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웬걸, 그가 진짜로 답을 알고 있는 것이다. 방울 아저씨는 내가 이곳에 오기 5년 전쯤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다. 그는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데다 한쪽 눈마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몸에 방울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리고 다녔다. 게다가 방울 아저씨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 하나 있었다. 아저씨는 나가 놀기 좋아하는 딸을 혼자 둘 수 없어 일을 하러 나갈 때면 딸을 수레에 태우고 다녔다. 수레에 딸을 태우고 아저씨는 매일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 가끔 장례식에 가서 향을 피우고 답례품이나 도시락 같은 걸 받아오거나 버려진 음료수탑이 있으면 주워다 잡화점에 팔기도 했다. 제사를 지낸 후 버려진 음식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그들의 저녁 식사가 됐다. 가끔은 낮에 교통정리를 하러 다니기도 했는데 아저씨가 할 줄 아는 말이라곤 어버어버밖에 없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지 못해서 동네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그들은 아저씨가 음료수탑에 음료수를 하나하나 뜯어 정리해 놓으면 그걸 빼앗아 가거나 버려진 제사 음식을 아저씨보다 한 발 먼저 가져가서 길거리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주거나 심지어 바닥에 버려 아저씨가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래도 방울 아저씨는 화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양아치들이 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아저씨는 낫을 휘둘렀다. 그제야 양아치들은 아저씨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 방울 아저씨는 얼핏 근심 걱정이 없어 보였다. 심지어 본인 소유의 집도 있었다. 아저씨의 유일한 걱정은 분명 그 딸이었다. 아저씨가 죽고 나면 딸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다. 누구나 고난은 있지만 방울 아저씨의 고난은 좀 더 고통스러운 데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던 5년 전의 어느 날, 방울 아저씨의 딸이 홀로 외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잘 계시니? 그럼요, 그럼요. 딸은 언제나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방울 아저씨는 점점 잊혀갔다. 다들 각자의 문제가 있고 가족도 아니지 않은가. 방울 아저씨가 쓰레기를 줍지 않는다고 쓰레기 처리해 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제사 음식을 가져가지 않아도 가져갈 사람들은 많았다. 얼굴만 바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방울 아저씨의 집에서 나는 악취에 수상함을 느낀 이웃 덕분에 마침내 아저씨가 사망 후 3주 동안 욕실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내가 끼어들었다. 그럼 딸은 3주 동안 뭘 먹고 지낸 거예요? 큰뚱보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르지. 나 역시 입을 닫았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광경이 떠올랐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일종의 직업적인 관심이었다. 아저씨는 무연고자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딸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 문제는 다행히 어느 돈 많은 장례업자가 사비를 들여 처리해 줬다고 한다.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울 아저씨의 딸은 검시 직후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장례업자가 집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사실 방울 아저씨는 엄청난 현금 부자였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 그렇게 근검절약하는 데다 돈 쓸 일도 없었으니 모아둔 돈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쓸 목숨이 부족했을 뿐. 하나뿐인 딸도 사라졌으니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그 현금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 역시 아무도 모른다. 그 이후로 이 일대에서 종종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저씨가 생전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방울 소리 역시 항상 이 시간에 들리는 것이었다. 그 방울 소리는 아저씨가 이곳을 맴돌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소리일까? 아니면 나가 놀기 좋아하는 딸을 찾으러 다니는 소리일까? 아무도 모른다. 혹여 어느 날 모처에서 무명의 여자 시신이 발견된다면 그제야 알 수 있을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유독 많다. 대부분 병사 혹은 사고사이고 자식들의 나이는 대부분 20살이 채 안 된다. 이들의 장례를 볼 때면 늘 가슴이 아프다. 예전에 병으로 사망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유치원생쯤 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죽은 아빠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친척 한 명이 화를 내며 아이를 억지로 안아들며 말했다. 자식이 자기 아빠도 안 본다고 사람들이 흉본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온몸을 덜덜 떨며 아빠의 시신을 보는 아이 옆에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아 엄마가 부축해줘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난다. 가끔 생각한다. 부모가 죽고 난 후에 보이는 행동으로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따지는 게 제일 우스운 일이자 자기 자신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이다. 도대체 효도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보던 모습들이 진정한 효도이고 이곳 장례식장에서 보는 모습들은 조금 가짜 같다. 그해 마지막 날. 그해 겨울은 특히 추웠고 특히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우리 냉동고가 다 찰 지경이었으니까. 이토록 우울한 호황도 없을 것이다. 그해 섣달 금음에 나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근무여서 교자를 잔뜩 샀다. 함께 근무할 인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다들 집에서 연야반은 못 먹을 테니 교자라도 나눠 먹을 심산이었다. 그날 저녁이 그렇게 바쁠 줄은 생각지도 못한 채. 이 바닥은 늘 이런 식이다. 일이 없을 땐 한없이 한가하지만 한번 일이 터지면 끝이 안 보인다. 특히 식사 시간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날 역시 교자를 쪄서 내오자마자 시신이 물밀듯 들어왔다. 그날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근무 시간에 받는 시신 수가 2자리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날은 10구가 넘는 시신을 받았다. 수많은 노인이 해가 바뀌는 이 무렵을 견디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가족과 즐겁게 연야반을 먹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이별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힘들다.
그날은 일이 많았지만 특히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번개탄 자살, 또 하나는 목을 맨 자살이었다. 번개탄 사망자를 운반해온 기사님들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이 하필 번화가 한가운데인데다 연말 분위기로 잔뜩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경찰과 기사님들이 나타났으니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었을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자 이웃들이 전부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지 구경했다고 한다. 그러다 사정을 알게 되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자기 집 앞으로는 지나다니지 말라며 투덜댔다는 것이다. 사실 섣달 그몸인 만큼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사망자는 혼자 살던 중년 남성으로 집주인 말로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월세가 2달치 밀려 있었다고 한다. 새해가 오기 전에 밀린 월세를 청산하고 싶었던 집주인이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유가족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끌벅적 모이는 날에 이런 식으로 생을 등지다니. 게다가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는 가족도 없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 같았다. 곧이어 또 다른 시신 운반 차량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목을 매 자살한 사람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함께 온 유가족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사망자는 암 치료를 받던 할아버지였다. 온 세상이 즐거운 연말을 보내는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처지를 비관해 아내가 연야반을 준비하는 틈을 타 침대에서 목을 맨 것이다.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연야반을 먹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을 연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터였다. 10분쯤 지나자 모든 가족들이 모였다. 원래대로라면 손자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천수를 누렸어야 할 노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고, 원래대로라면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세뱃돈을 기다렸을 손자들은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폭죽놀이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당장 강미경을 할 자리조차 없었다. 송경실이 모두 사용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그렇게 슬픔으로 북적였다. 나는 주간 근무자가 올 때까지 정신없이 바빠 30분이나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일이 끝난 후 그제야 식어버린 교자를 먹는데 교대 근무자가 다 식은 교자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 나는 교자를 먹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라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적어도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으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끔 조문객들이 이 정도면 호상이지요 란 말로 상주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쓰는 호상의 의미는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고생 안 하고 고생 안 시키고 잘 죽었어 란 말로 들립니다. 가족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고생한 일들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고생만 하고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사랑한단 말 제대로 한번 건네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저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별말 않더라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건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